데이터 리더십이란 제가 가장 강조하는 전략적 기조 중에 하나인데, 주관과 직관을 과감히 버리고 데이터로 확인된 가치만을 일관되게 전략의 중심에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데이터가 완벽하고 완전 무결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주관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것보다 데이터에 기반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승률을 높일 수 있다. 그건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한, 정말 생생한 어떤 경험칙을 토대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낸 책이 있는데, 한 방에 끝내는 당선 지침서, 이 책에 보시면 그런 사례들이 더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두 선거 사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19대 총선 때 당선자 300명 중에 재산 등록 꼴찌, 마이너스 1억 1천.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들 이제 마지막 3장에서 이제 선거자금 문제를 제가 좀 다뤄볼 건데요. 지금 우리 특히 도전자분들이 제일 지금 현실적인 애로가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3억까지 모금을 할 수 있었고요, 후원회를 통해서. 올해 1억 5천, 내년에 또 3억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막강한 유급 사단을 거느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현직 국회의원은 이미 마라톤에 비유하면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우리 도전자분들은 지금 출발하기 위해서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는 정도의 그런 큰 어떤 이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두 가지 사례를 준비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총선에서는 가장 가난한 후보를 제가 담당을 했고요. 20대 총선에서는 당선인 300명 중에 재산 등록 1위, 예전 정몽준 회장 다음으로 아마 역대 2위, 안철수 의원이 있군요. 역대 3위의 재산을 갖고 있던, 무려 2,700억 정도 재산 등록을 한, 이 극과 극의 두 후보를 제가 이제 직접 컨설팅을 하면서 그 분들의 전략적 기조를 바로 이 데이터 리더십에 입각해서 관철을 했고, 실제 그런 기적을 썼던 두 가지 사례를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한 19대 총선, 그 주인공이 바로 통합진보당 강동원 당선인입니다. 이분이 재산 등록 1억 1천, 마이너스 1억 1천으로 꼴찌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돈으로 선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구애받지 마세요. 돈으로 선거하고 돈으로 정치할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이 다 유리한 위치에 있겠죠.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보다 훨씬 조직력도 막강하고 하더라도 이런 기적, 이변을 쓸 수 있는 사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전자님들, 돈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이런 어떤 선례를 벤치마킹 하면서 치열하게 정말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19대 총선 전국 최대 이변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 간판으로 민주당 현역을 꺾은 현재까지 유일무이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올 4월에 전주에 보궐선거가 있었고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거기는 민주당 귀책사유의 보궐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무공천했죠. 여기는 민주당 3선 현역, 당시 현역 이강래 의원하고 맞짱을 떠서 정말 기적을 일군 사례인데, 우리 강동원 후보께서 2011년 11월 말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분에 대해 전혀 일면식이 없었고, 내 운명을 당신에게 맡기고 가겠소 라고 그냥 강남 고속터미널 가셔서 버스 타고 내려가셨는데, 저도 이분에 대해서 잘 정확한 정보가 없었고, 또 남원 순창의 어떤 민심이 어떤지 일단 저희가 알아야 이제 판을 짜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보에게도 말씀을 안 드리고 2011년 12월 2일, 3일 이틀간 조용히 민심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여기 이 그래프 3개에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데, 역시 정당 지지도는 호남 민주당 텃밭이니까 민주당 51.2, 통합진보당 12.
뭐 거의 뭐 민주당이 4배 이상 압도를 했고요. 반면에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3선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긍정률이 34 정도, 부정이 57 정도였습니다. 부정률이 1.7배 높은 상태였고, 특히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우리 후보님들이 지표조사할 때 반드시 이 항목을 살펴서 현직 의원에 대한 민심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강래 의원이 4선에 출마할 경우 지지 의향을 물었습니다. 제 지지도 지수라는 건데, 지지하겠다 18, 바꿔야 된다가 무려 70%에 육박했습니다. 교체 지수가 3.8배 가량 높았어요. 잡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내부 판단을 하고 이제 전략 수립에 돌입했고, 결국 우측은 이제 개표 결과입니다. 6.6% 포인트 차로 통합진보당 강동원 후보가 민주당 이강래 의원을 꺾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방송 3사 출구조사, 그 당시 발표했던 선거일 발표됐던 조사인데 2% 포인트 차로 나왔고요. 이건 저희가 발표한 당일날 예측조사인데 6% 포인트. 그러니까 출구조사보다 저희 예측조사가 오히려 실제 선거 결과에 더 부합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돈이 없어서 유급 선거 사무원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남원 순창이 뭐 우리 서울 면적보다 더 넓은 광대한 방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이변을 쓴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인 중에 재산이 제일 많은 김병관 당선인 사례입니다. 300명 당선인 중 재산 등록 2,700억대, 뭐 단연 1위를 기록했던 20대 총선의 경기 분당갑 김병관 당선인 사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핵심 키워드가 데이터 리더십이잖아요. 그리고 분당갑은 분당갑 선거구가 생긴 이래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야말로 천당보다 좋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2016년 초에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도입되면서 김병관 웹젠 이사장이었죠. 이제 이 젊은 청년이 청년 비대위원으로 영입이 됩니다. 영입 인재죠. 그런데 당시 이제 실제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호남에 이제 녹색 돌풍이 예사롭지 않은 때였죠. 그래서 2월 중순까지 2월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에서는 호남의 녹색 돌풍을 저지하기 위해서 고향인 익산이나 정읍으로 내려가서 저지선을 철하라고 강하게 권유할 때였습니다. 제가 설 직전에 만나서 우리 김병관 후보에게 귀하의 캐릭터는 호남이 아니라 동작 또는 분당 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결국 하루 만에 결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정치 초년생으로서 굉장히 놀라운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2월 18, 19일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표본수 500명의 이제 지표조사를 통해서 분당갑의 민심을 좀 살펴봤는데, 당시 이제 현역은 이종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그리고 이제 권역세,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냈던 권역세 후보가 이제 새누리당 경선에 도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김병관 단수 후보로 나중에 공천을 받고요. 이 세 분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병관 후보가 비록 오차범위 안팎이지만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양자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권역세 후보와 이종훈 의원과 김병관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을 붙여봤는데, 이종훈 현역 의원에게는 약 5%포인트 좀 열세를 보였고, 권역세 후보하고의 양자 대결에서는 약 3.5%포인트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 민심의 김병관 후보 정도의 어떤 프로필과 캐릭터라면 분당갑에서 역사를 한번 써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어떤 자체 판단으로 우리 김병관 비대위원에게
전북이 아닌 분당 출마를 제안했고 후보가 딱 하루 만에 결단을 한 겁니다. 분당 출마를 제안한 거는 이제 당시 웹젠이 판교에 있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고 뭐 그런 이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분당갑을 출마했고 천당보다 좋다는 분당의 벽을 넘은 거죠. 정당 지지도는 뭐 39대 32 한 7%포인트 정도 열세였고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한 10%포인트.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봤던 게 바로 프레임 공감도였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뭐 진박 간별 뭐 정말 그 선거판에서 근자에 보기 드문 그런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고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선거 기조는 야당 심판론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실정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 우리 국민의당은 기득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각 정당이 주장하는 세 가지 어떤 프레임의 공감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새누리당의 야당 심판론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제 실정 심판론이 2배가량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표라면 우리가 분당에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겠다 해서 후보가 분당 출마를 결단하고 출마해서 이변을 쓴 건데요. 20대 당선인 재산 등록 중 2,341억, 2,700억이 아니라 2,341억으로 300명 중 단연 으뜸을 기록했습니다. 92년 14대 총선 분당 지역구가 생긴 이래 24년 만에 민주당이 최초로 분당갑에 깃발을 꽂은 이변이었죠. 20대 총선 기억하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포함해서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석 차이로 20대 국회에 원내 1당이 이제 민주당으로 결정이 되는데 새누리당의 난공불락이던 분당갑에서 김병관 후보가 정말 어떤 이변을 쓰면서 20대 국회의 주도권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제 권역세 38.5, 김병관 47.0,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염호봉 후보가 이제 완주하면서 14.5%를 득표했는데,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없었다면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경쟁력이 있고 캠페인을 잘해도 운이 따라줘야 된다. 운이 7이고 뭐 그 주체적인 어떤 능력이 3이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저런 이제 행운까지 겹치면서 결국 김병관 후보가 분당에 최초로 깃발을 꽂은 그런 큰 사건이었다. 이 당시 이제 20대 총선 직전에 이제 그 정치권의 상황을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는 정말 그 노이즈가 극심했습니다. 거의 뭐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 평론가 할 것 없이 거의 뭐 이미 개표하기 전에 새누리당의 150 내지 180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던 때였고, 그런 데이터가 넘쳐날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관 후보가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넘겨보지 못했던 분당갑에 출마를 결단했다라는 것은 정치 초년생치고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이 결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3월 2일 신동아 기사를 보면요, 새누리당 최저 150에서 최고 208석, 민주당 59에서 110석, 뭐 이런 이제 예측들이 난무할 때였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새누리 151, 더민주 107석 정도 이런 예측이 난무했습니다. 당일날 전날까지도 뭐 새누리당이 어떤 기관 대표는 선거 전날 공식적으로 자기네 의석 전망을 밝힌다면서 새누리 155에서 170, 더민주 90에서 105 뭐 이런 예측들이 난무했고, 실제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123, 새누리 122. 근데 이 선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런 정말 완전히 이미 선거를 하기도 전에 완전히 기울어진 이 선거판에서
김병관 후보, 또 오늘 다른 사례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같은 선거에서 강남을의 전현희 후보 사례도 있습니다. 이 두 후보가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선거에 용감하게 출마를 했고 결국 두 분 다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정치권이 이렇게 엄청난 노이즈에 빠져 있고 확증 편향이 정말 전국을 강타할 때 그분들에게 강남을과 분당갑을 저희가 제안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거시지표, 미시지표, 그리고 어떤 맥락과 행간 등을 이제 고려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건데, 제가 주장한 건 그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2012년 대선 직전에 11월부터 12월 19일까지 조사한 7만 6천 여 명의 표본을 통합해서 낸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후보 이제 지지율이 47.8 대 47.4 팽팽했는데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총선 직전 3,000명의 전국당이 조사를 해서 계층별로 지지율 그 등락폭을 정리를 해보니까 전체 12%포인트 하락이고요. 자기 지지율보다. 특히 모든 세대에서 거의 두 자릿수 하락한 데다가 특히 여성 40대 수도권, 특히 보수정당 지지 강도가 강한 전업주부층에서도 무려 15%포인트 하락했더라.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어떤 보여준 공천 행태 등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150에서 180석을 득표한다라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 실제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의석수 예측치가 120석, 120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3사 출구조사보다 오차가 적었고요. 전국 득표율 역시 출구조사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부 자체 어떤 지표와 판을 보는 어떤 이 판단력으로 그 두 분에게 그런 지역 출마를 권유했고 결국 이변을 쓴 사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그 큰 전국 단위의 선거판을 흐르는 어떤 거시지표, 그리고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미시지표,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맥락과 행간, 그리고 어떤 전략가의 판단,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런 놀라운 역이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들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셔서 내년 총선을 도모하시기를 바라고요. 따라서 판을 제대로 읽어야 이기는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 선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앞에 두 사례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처럼 최소한 지표조사를 하고 판을 읽고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추격을 펼쳐야 되는지, 그리고 현역 의원이나 상대방 경쟁자에 대한 민심의 어떤 평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타당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두 번째, 거시지표와 미시지표를 종합적으로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 여론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때 그 선거 끝나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전략을 담당했던 후배가 개표가 나오고 나서 정말 그러더라고요. 형님 정말 대단하다. 근데 우리가 보는 판대로 후보와 캠프를 우리가 케어했는데 만약에 정반대의 결과, 실제 그 당시에 난무하던 그런 상황의 결과가 나온다라면 정말 우리가 쥐구멍을 찾아야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기반할 때 승률을 높일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전략적 판단은 전략가에게 맡기셔라.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대선 캠프도요, 정말 주먹구구식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캠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소 정치 3단, 5단쯤 됩니다. 그래서 명함에 들어갈 슬로건 한 줄 정하는데도 100이면 100 다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자칭 백전노장들이 많죠. 그래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좋은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전략가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캠프가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정말 허공을 헤매다가 선거가 끝날 수도 있다.